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6주년 창립기념 학술회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창립기념 학술대회의 큰 제목이 격변의 시대, 평화와 통일을 묻다입니다. 아마 이 주제를 두고 어떤 분에게 물어야 할 것인지 아마 대한민국의 전문가 분들에게 설문조사하면 저는 오늘 저희들이 모신 교수님께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모시고 싶어 할 분으로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 생길 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분, 또 그리고 여쭤보는 분이 하영선 교수님이십니다. 하영선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거의 톱이겠죠. 거의 톱이 아니라 톱이겠죠.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을 맡으셔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구원을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성장시켰습니다. 최근에 신사옥을 이제 건설해서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또 그리고 이후에도 교수님 칼럼을 열심히 애독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앙일보 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칼럼 개수가 300개 넘으시죠. 저도 칼럼을 쓴 지 좀 됐습니다만 300개라니까 저는 엄두가 안 나는 칼럼 수인데 칼럼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칼럼이고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 용미론 이런 단어를 개념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영선 교수님 모시고 이 격변의 시대 평화 통일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제목이 한반도 공생 번영의 신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전과 영감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책 결정자에게도 큰 교훈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기조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오늘 통일평화연구원 16주년 기념 행사 2부 발제를 좀 하라고 김배현 원장이 전화를 하셔서 일단 거절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겠나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발제를 하라 그러면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창구를 일원화했다. 동아시아연구원 EAI에 글을 쓰거나 대담은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공개석상에 나가서 발제나 또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당장 어제도 내가 언론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 뭐야? 그러고 하루도 안 돼서 왜 저기는 나가 앉아있지?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불려왔습니다. 또 16주년이 됐는데 아까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 총장이나 박 원장이나 고생하시는 것들도 옆에서 많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창립되고 제가 12년에 서울대학을 떠났으니까 처음 고생하던 여러 해 동안에 그렇게 큰 도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는 저는 과거 현재가 일부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토론됐으니까 당신은 그때 아무것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기여를 못했으니까 미래라도 좀 기여를 해라 그런 취지로 불러주신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문제는 이제 미래를 얘기한다고 해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원장 보고도 내가 그 연락 받으면서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되냐? 나는 발제문을 쓰거나 그렇게는 못한다. 그 앉은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불성실해서 발제문이 꼭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그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안 남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원고 없이 그 즉흥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적당한 시간에 그 끊어질 때쯤 가서 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큰 제목은 알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세부 제목에 그 부제가 새 정부에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를 제가 담당은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미래는 보통 5년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뭐 한 세대든지 또는 100년 단위든지 지금 이해에서 학생들을 하고 하는 사랑방 강의도 대체로 3,000년 정도를 한 학기에 달리기 때문에 또 다행히 이제 뭐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리 뭐 뭘 제가 얘기할지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또 특히 북한 문제나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세 분이시니까 세 분 선생님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고 그럼 넌 뭘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새 정부보다는 남북한과 세계의 새 세대에게 바란다. 저는 어차피 지금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에게는 를 통해서 작게는 한반도의 통일 평화 또는 그 지역적인 번영 또는 지구적인 뭐 평화 이런 것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렇게 그 노심초사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결국 그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새 정부도 5년을 고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성과를 5년 후에 거둘 수 있을는지는 대단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뭐 시간 되는 대로 좀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릴까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것으로는 북한의 젊은 세대, 한국의 젊은 연구자와 젊은 세대들, 그리고 지구 차원의 뭐 평화 전쟁, 뭐 우크라이나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함께 아파오고 그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기성세대로서의 자아 비판금, 자기 반성.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대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얘기 시작은 16주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년이 그 7.4 공동성명의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빠른 그 잊어버리는 그 장점이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북한은 7.4 공동성명의 그 기념을 항상 합니다. 또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 그 기념하는 글 같은 것이 항상 발표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기념식을 안 하는지 제 기억엔 뭐 그렇게 본격적인 기념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도 본격적인 기념식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건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7.4 공동성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대학을 막 졸업하고 제가 6, 7학번이니까 71년 졸업하고 군대 가 있을 때인데 왜 국제정치나 외교 이런 걸 그래도 학부생으로 4년을 배우고 군대 가 있었을 때 7.4 공동성명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합의를 본 것이 반외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에 합의한 건데 그 3원칙은 북한의 3원칙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유락 정보부장이 평양을 몰래 들어가서 그 김일성 주석하고 그것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자주 이런 표현도 대학 다닐 때 쓰면은 되게 용공 내지는 뭐 친공 분자로 분류되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령 탈냉전인 90년대 초의 기본합의서나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같은 것이 굉장히 큰 행사긴 큰 행사죠. 그러나 그 충격의 정도로 생각하면 72년 7.4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국제 정치를 좀 알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게 뭔가 통일이 되는 거야 정말? 그런 착각을 했었거든요. 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그 대통령이 일본에서 잡혀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꼭 1년 조금 지나고 결국 그 좌절하잖아요. 7.4 공동성명이. 제가 하려는 얘기는 아까 그 기성세대의 잘못, 자아 비판, 서로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보수나 진보나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엄밀한 의미는 제가 좁은 의미의 그 북한 전문가 또는 한반도의 남북관계 전문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궁금했던 것은 그들은 왜 만날 수 있었던 것인가? 7.4. 또 그것은 왜 그렇게 빨리 허물어졌던 것인가? 근데 제 스스로를 포함해서 자아 비판한다 그러면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과문은 탓인지 모르지만 국내 차원에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있는 동안에 이 현대 화가로 새겨진 이유면 데이비드 하크니가 자기 그 정원을 9개의 렌즈로 찍어가지고 정원을 입체화시키는 것처럼 7.4 공동성명을 6개의 렌즈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그 당시에 마련하면서 북쪽의 렌즈로 보는 7.4는 뭐냐 하니까 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럼 내가 그건 찍으마 총감독 겸 북한 북한 렌즈는 제가 담당을 했죠.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은 다 소설들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1차 문헌만 가지고 보면 양쪽의 기록은 우리 전차관도 알지만 국내는 기록은 다 남아있죠. 중앙정보부에 정원에.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동굴아파의 아카이브 기록들입니다. 그것이 아마 공개되지 않았으면 왜 북은 7.4를 하자고 그랬을까? 또 박정희 대통령은 왜 덤석 북한이 원하는 세계에 합의를 했을까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추격하면 차우체스코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이런 데에 김일성 스스로 또는 북한 측 대표가 내부 브리핑을 해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한 얘기와는 굉장히 다른 얘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아시다시피 7.4가 이루어진 것은 71년 6월까지는 박정희와는 절대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6월 10일까지는. 그런데 8월 6일 날 박정희와 만나겠다고 2달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2달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떤 비밀 회의가 진행되어진 것이냐? 그것을 사후적으로 까보면 7.4가 되고 나서 설명하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내부적으로 리포트하는 것은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7사는 국제혁명 역량 강화에 굉장히 플러스되는 요소가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당시에 주한미군이 감축 내지 철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반부 민주역량 내지는 혁명 역량 강화에 통역당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보다 많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 북한은 전쟁을 치른 국가인데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려면은 평화 공세를 일단 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개를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부 브리핑을 하는.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냐? 공식적으로 그만두겠다고 그랬던 것은 7사되고 2달 만에 이 김일성이 일본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두 개 다 잘 안 된다는 발언을 합니다. 애초에 기대한 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 7사가. 또한 미국이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쪽은 그때 유신 체제로 반대로 돌아서는 사태가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하죠. 따라서 그 이후 실질적으로는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은 됐습니다만 사실상은 이미 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 박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가야 될 북이 내걸은 3원칙 합의를 박 대통령은 굉장히 급했던 거예요. 월남전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주한미군을 조절하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상황에서는 새로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3중 생존 전략이 그 당시에 필요했죠. 이미 1970년대. 1. 미국만 믿을 수 없다. 북방 정책을 뚫어볼 길이 없냐.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국이 그때 이제 뭐 서서히 미중 관계 얘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 2. 남북 관계는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 던지는 것은 100% 몰랐냐? 100% 몰랐던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북이 의도하는 말을 일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이 사회주의 동맹들한테 해설하는 방식의 해석을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너무 급하다. 그러고 국내 체제는 그 부분이 결국 두고두고 실패했는데 그것을 이제 남한형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삼중 생존 전략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자 이렇게 됐던.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미시적인 이유락 씨와 김정필 씨와의 이인자 다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큰 그림은 제가 왜 이 얘기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자기 반성 또는 자기 자아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수권, 진보권을 넘어서서 21세기 정말 남북이 함께 살아남고 번영하는 길을 찾으려면 그것이 또는 아태와 지구 전체와 함께 어우러지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문제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막 던지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길게 얘기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비핵화 문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핵화 부분의 얘기고 두 번째 좀 하고 싶은 것은 그럼 비핵화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공생 번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오랫동안 60년대부터 써왔던 3대 혁명 역량 강화 대신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남북한이 아태를 또는 미중을 다 끌고 지구 전체를 끌고 만약 그 한반도발 천하 통일을 하려면 3대 공진 역량 강화 구상 같은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3대 혁명 역량의 시대는 지났다. 그럼 3대 공진 역량 강화의 꿈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북한 비핵화 구상은 지난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믿으시면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 하는 얘기를 처음 그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뭐 동의들은 안 하시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지금 그럼 새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흔히 시정에서 얘기를 들으면 싱가포르로 되돌아가면 되냐고 그러는데요. 싱가포르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하노이 실패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실패라는 게 2019년 2월 27일, 28일가 있었죠. 아까 제가 남북 전공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보냐 그러시는데 제가 남북한에 그 완전 타의로 좀 끌어들여서 코멘트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원래 핵은 제가 다루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죠.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데 하노이 정작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그 자리는 뭐 제가 현장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본 것은 그날 밤 12시에 회의였습니다. 이영호 외상과 최선희 부상이 심해 12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또 외상보다도 부상이 발언이 더 셌어요. 그러고 돌아가서 아마 내부 토론했겠죠. 3월 15일인가 다시 했어요. 최선희 부상. 그러니까 무슨 학술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고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논의의 핵심은 뭐였냐면 셈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의 셈법은 무엇이었고 미국의 셈법은 무엇이었고 그 속에서 한국의 셈법은 무엇이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셈법이란 말이 재밌는 말 아니에요? 저는 구상이라고 그랬지만 뭐 미국 사람들하고도 가끔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도 설명을 하려면 셈법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는데 그러고 아마 10월에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열렸어요. 전 여전히 셈법이 궁금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됐어요. 북한의 김 대사는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는 한은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이 지났지만 만약 새 정부가 뭘 하고 싶으면은 북한의 셈법은 무엇인데, 미국의 셈법은 무엇인데, 그러면 그 두 셈법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 셈법을 넘어선 제3의 셈법은 마련될 수 있는 것인가? 제 얘기는 마련되기 어려운 셈법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북한이 그 북한형 셈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2월 28일 심야와 3월 15일 스톡홀름에서 김명길이 그 선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제 버전으로 다시 요약하면 북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셈법은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는 3단계가 있다. 1. 상호 간의 신뢰 구축 단계가 있고, 2. 부분 그 비핵화 2단계가 있고, 3. 완전 비핵화가 있다. 근데 보면 북은 한 번도 세 번째 완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오파는 거죠. 지금도 한 적이 아직은 없고, 그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해당하죠. 따라서 처음 먼저 저쪽이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미술 그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1단계였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쪽도 신뢰 구축의 하나로서 군사훈련 좀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달라. 2단계는 하노이 포기하겠다. 하노이가 아니라 영변에서 하노이에서 영변까지는 포기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북의 전체 시설은 뭐 갑론을박합니다만 조금 크게 보면 영변이 뭐 어쩌면 전체의 반이 될지 안 될지 뭐 그렇게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고 하는 문제.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되는. 북에서는 결정을 안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당연히 안 된 거죠, 하노이에서. 그 3단계 완전 비핵화는 전략적 결단이 지금 현재도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셈법들을 서로 맞춰야 되는데, 만에 하나 완전 비핵화가 되려면 북이 내거는 조건은 있습니다. 완전 체제를 보장하라. 완벽한 의미라고 하는 그것을 하려면은 아마 그 핵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걸리겠죠. 군사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완벽한 의미의 그 보장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은 하노이에서도 그랬지만은 부분 비핵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최소한 완전 비핵화를 당장 결정할 수 없더라도 완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영변을 넘어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이나 그것을 그 핵사찰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각오가 있다고 정도가 돼야 북이 완전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카드를 다 까면 당장 안 부신다고 하더라도 다 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지금 바이든 팀이 들어와서도 그 여러 가지 국리를 해보는 과정에서 지금 뭐 나온 것이라는 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뭐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를 하겠다. 거기서 캘리브레이트라고 하는 말은 뭐 번역이 어렵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굳이 번역하면 조율하겠다는 것인데, 조율에는 무한정하게 조율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일단 이 과거나 현재 단계에서 중단하는 정도로 가더라도 과거들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현 상태에 스톱을 하는 것 정도로 협상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팀들의 기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북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미국은 완전히 과거를 묻지 마세요로 갈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궁극적인 합의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회의라도 시작하려면 걸을 수 있는 것은 뭐 이 정도가 조건일 수는 있어요. 이 완전 비핵화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로 핵동결 협의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양쪽이 아마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일 수는 있죠. 두 번째 조건,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제재와 억지 정책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왜 제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재 불가피성 같은 것은 뭐 김병현 교수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이미 발제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왜 그 제재를 당장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억지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린 뭐 대통령 된 분이 당선자 시절인가 뭐 그 선제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야가 시끄럽고 그런데 그것도 제 개인 소견으로는 여야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 또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억지라는 표현에 그 미국 쪽에서는 Integrated Deterrence라는 말이 핵심 단어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통합 억지에 해당하죠. 통합 억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억지입니다. 무기 체계에 있어서 핵부터 시작해서 뭐 비핵 여러 가지 요소들 또는 그 억지력을 획득하는 데에서의 주변 세력들의 도움, 동맹까지를 다 포함하는 형태로,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통합 억지력은 계속 유지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는 가지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만약 짠다 그러면 국리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고 북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보장이라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것이 북이 얘기하는 단계별 동시성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핵 동결해서 완전 비핵화로 가는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되는 제재와 억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제재는 우크라이나 이후에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재 뭐 러시아 제재도 잘 안 되지 않냐. 또 러시아 중국이 더 그 북한 제재에 더 성의를 안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가 효율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총체적인 생존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트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Integrated Deterrence라는 표현을 우리도 빨리 좀 고민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어설프게 무슨 우리가 직접 핵을 가지면 안 되냐, 또는 전술핵을 다시 가지고 가면 안 되냐,
또는 익스텐드 디터런스를 어떻게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받을 수 있냐? 그것은 그 생사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 여유 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형 인티그레이트 디터런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그럼 지금 얘기한 1, 2, 3을 하면 이게 제3의 선법이 되겠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득권에 기성에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한 파트고 이쪽에 보수건 진보건 지금 그 정치사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양쪽의 합의별 공간이라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하라니? 그것이 바뀌는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지금 얘기한 1, 2, 3의 원칙. 그게 바뀔 수가 있냐? 저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북한이 바꿀 수 있냐. 북이 드디어 핵을 가지지 않고서 21세기에 새롭게 생존 번영 전략을 추격하게 될 것인가. 그거 불가능하지 않냐. 특히 뭐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북이 생각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전쟁 통일론에서 1964년 당대회에서 혁명 통일론으로 바꿉니다. 물론 바꿀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혁명 통일론에서 한 번 다시 바뀔 필요성이 있죠. 새로운 정치 사회 세력의 새로운 젊은 북은 뭐 물론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나이 자체로는 젊었습니다만은 정말 21세기에 신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언젠가는 그럴 시간을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는 아마 남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선 따라서 네 번째 조건은 북한이 자생적 비핵 생존 전략을 추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이 네 번째 제가 말하는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두 번째 구상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 공생 번영에 관한 신구상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 파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금년도가 북한 문제를 보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10년에 그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그 공부 모임을 하다가 책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북한 2032라고 하는 부제가 선진화로 가는 공진 전략입니다. 코이볼루션. 그랬더니 그때 많은 분들이 북한이 뭐 저 근대 와도 안 됐다는데 선진화가 웬 말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남북이 잘 살려면 북한이 빨리 선진화가 돼야 잘 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 부수로 치면은 실패였습니다. 제 기억은 평양에서 사본 부수도 한국이 그 소화를 못 해낸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로 우리 쪽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목적은 평양이라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평양이 선진화돼야 남북관계는 개선된다. 뭐라고 그것을 당시에 그 시작은 회의 초대 모두에 왔던 조동호 교수하고 술 먹다가 처음 얘기가 시작돼요. 조동호 교수가 KDI 있을 때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짜가지고 그 KDI 북한 팀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전문가만 모여가지고 해가지고는 번번이 사상 누각이더라. 따라서 정치 쪽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냐고.
그 서문에 보면 뭐 길게 조동호 교수가 술 먹던 날에 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조동호 교수는 몇 달에서 책을 내자고 그러는데 제가 3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3년 공부 모임.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합의를 본 것이 2단 북한이 선진하러 가려면은 2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는 이행과 개혁, 비핵 부강 국가로 가는 북한. 그걸 대체로 2012년에서 한 2021년 금년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나 비핵화 부강 국가로서 21세기 무대에서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 한 번의 그 점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진전략 2단계라고 그래가지고 2022부터 2032까지 그 변환의 시기라고 그래서 복합 그물망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책이 왜 안 팔리냐? 북한은 어디까지 솔깃했을까? 저는 그 책이 그 50%는 여전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50%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은 50%는 뭐고 틀린 50%는 뭐냐? 맞은 50%는 그 스테이지는 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결정적으로 틀린 건 뭐냐? 그걸 10년 단위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 본 것이다.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 단계였을지 모른다. 그것은 정확히 증명이 된 게 북한 전문하시는 뭐 분들은 늘 그런 괴로움을 겪으시겠습니다만 얘기하고 보면 나중에 다 틀렸잖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공진전략 1단계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뭘 했냐라고 하는 경우에 7차 당대회나 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2021년. 그때 우리가 희망했던 거는 북한이 2022년 남북이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선진으로 뛰어가려면 비핵 부강 국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김정은 체제는 무슨 길을 선택을 했냐면 2016, 2021 일종의 병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8차 당대회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지난 10년이 잘못 전망되어진 거죠. 비핵 그 부강 국가로 가라고 그러는데 핵 경제 건설 부강 국가로 간다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왜 현실은 그렇게 갔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 길을 권유했던 것이냐? 저희가 그렇게 권했던 것은 핵으로 가는 길은 결국 원어는 부강국가가 되지 않는다. 부강국가는 궁극적인 골도 아니지만 반환점이 중간 지점이기도 하지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을 굉장히 연민의 느낌으로 늘 그런 병진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과 경제는 병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증명된 결과입니다. 아니 제재를 이제 잘 안 될 텐데 중국, 러시아가 그래도 최소한의 제재는 계속 기본적 2017년까지 유엔 합의나 이런 것에 기본적인 제재가 상당히 걸리는 한도 내에서는 중국과 같은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이 최소한 한 세대를 가는 경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수준의 경제 발전으로는 여전히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불가능한 골이다.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겠죠, 김 위원장.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같은 한국 사람 한민족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핵은 사실은 지나간 무기체입니다. 주식시장으로 하면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코인 사듯이 더 이상 핵무기가 21세기의 핵심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잘못 선택한 거죠. 이미 무기체계는
핵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차라리 그 선택하려면 김 위원장도 첨단 기술의 무기 체계를 차라리 선택을 하지. 핵은 사실은 과거에 지나간 시대를 상징하는 무기 체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이유로 부강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짧게 조금만 한 몇 분 쓰겠습니다. 그 2단계로서 제가 내걸었던 1단계가 만약 비핵 부강국가를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누군가가 새로운 세대가 이것이 안 되는 길이로구나 해서 선택을 하면 그것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변합 복합 그물망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30년 동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은 이미 또 저 얘기하는 거야. 다보탑 쌓기 이런 부강국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우리 문명 표준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또 하나는 경제적인. 21세기의 부강국가는 스탠다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만으로 21세기의 무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단 부강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지만은 플러스 뭐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당장 이 코로나나 어제 오늘 북한이 전형적으로 보고해주고 있습니다만 또는 환경이나 넓은 의미의 생태균형적으로 선진이 되지 않는 한 무대 중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 지식 파트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2단계에서 해야 될 아마 덕목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2단계로 가면 10년씩 자른 것은 제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년 단위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훨씬 길게 잡아야 되는 30년 또는 100년 단위로 끊어야 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단계를 향해서 질주하게 되면 그때 남북이 만나는 길은 남북도 1단계에서 저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단계가 골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남북이 되면 그때 만나는 남북의 만남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골입니다. 통일의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 오랫동안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네트워크 통일론 형태의 새로운 통일 방식이 있어야 된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있는 속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로 엮어져서 그것이 국제화는 어떻게 다시 네트워킹 되냐. 그렇게 하면은 금방 그럼 연방제 통일론 저는 북쪽의 연방제나 김대중 대통령의 연방제도 다 20세기의 구닥다리 연방제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형 네트워크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신사고가 따라서 21세기의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자기한테 오는 기분에 맞게 다시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설정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아마 한반도를 넘어선 바깥과의 짜여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할 때 이제 남북 통일 그만하자 우리도 천하 통일을 좀 얘기를 하자. 천하 통일 속에서 남북 통일을 보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경제력이 있어요. 인구가 커요. 땅덩어리가 커요. 근데 21세기엔 반드시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물질적인 요소를 넘어선 천하그물망짝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궁극적인 그 세컨 스테이지의 만남은 남북이 네트워크 통일된 속에서 천하그물망짜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속에 미중짜기 같은 것은 지금같이 미국의 줄을 서야 되냐 중국의 줄을 서야 되냐 하는 것은 대단히 19세기적인 근대적인 발상력이죠. 그것은 아마 초등학교생들이나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유치원 생각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어른들한테. 그거 당연하죠. 우리가 엮으려고 하는 힘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한 힘을 전제로 포함하면 힘이 많은 거고는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그것도 품어야 되니까 하되 힘이 현재부터 향후 한 제너레이션 또는 100년을 내다보는 힘으로 가는 세력을 어떻게 네트워킹으로 엮어갈 것이냐는 사고로 생각하면 미중 판짜기 이런 것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유치원적인 질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따라서 3대 공전 전략 강화 신구상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면 결정적으로 틀렸는가? 그 두 번째 비핵화 신구상을 우리가 하면서 북한 203이라는 책을 낸 것에 시기적인 선택의 결정적인 잘못은 여기 뭐 정치를 오래 하시는 정 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정치를 생각하려면 그것은 한 비전일 뿐이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그 비전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거기에는 명백히 어떤 리더가 이끄는 정치 사회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꿈은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정치 사회 세력들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세력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없이는 이것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100년 단위로 짜도 100년 하청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되겠냐? 1분씩만 쓰겠습니다. 북한의 공진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겠냐? 저는 전혀 무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그런 연구가 참 없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북한의 리더십이 세계를 바라다보는 눈을 구성시켜주는 부분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참여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 하는 파트의 문제죠. 아까 얘기대로 북한이 전혀 변화가 없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 통일에서 혁명 통일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공생 번영 통일 쪽으로 생각하는 신사고의 새로운 정치사회 세력들의 자생적 싹틈을 꿈꾸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생물학에서도 공생이란 말이 유명해진 것은 다윈 이래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다 경쟁에서 드는 줄 알았는데, 마글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1960년대 아니 공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적도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장화를 많이 얘기하죠. 지금 얘기하는 파트는 사실은 지식화에 관한 파트입니다. 핵으로 가면 해결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북은 인포메이션 컨트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은 완벽하게 막힌 길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안은 없을 것인가? 지식화의 길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 지식화의 길이 있다면 마지막 길은 결국은 생물학에서 세풀어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식화가 이루어지면은 조직의 리오가나이제이션이 다가옵니다. 셀프 리오가나이제이션. 우리말로 바꾸면 그것이 아마 조심스러운 정치화의 파트 부분. 북한형 의미에서. 따라서 그게 북한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남쪽은 뭐 이미 많이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의 북한 못지않은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법으로 갈라진 사고에 의해서 그 근대적 체험도 그렇고 1980년대 체험도 그렇고 제가 뭐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 물러나라. 그 기성세대들의 그 이분법적인 보수 진보는 물러나고 21세기의 새로운 공생 번영을 꿈꾸는 새로운 진보의 모습들이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는 사고는 바깥으로도 일종의 지구적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면 미국을 바라다보는 눈, 중국을 바라다보는 눈, 일본을 바라다보는 북한을 바라다보는 눈도 전혀 다를 것이고 국내의 여야의 싸움도 다른 판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북한만큼 오래 걸릴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저는 북한보다는 조금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남쪽이 오히려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구에 함께할 세력이 있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의 싸움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것이 경제나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벌어지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에 중요한 싸움 하나는 규범 전쟁 파트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중국식 민주주의의 어느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스탠다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스탠다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어쩌면 그것이 한국이 그 지향해야 될 목표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미중이 저렇게 싸움을 해서 치열하게 가면 지금 스테이지는 아마 격렬하게 싸워야 될 스테이지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 하면 공멸의 위기의 시기가 올 겁니다. 퀴드 스트랩 같은 형태로.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마 공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단순한 코엑시스턴스가 아니라 심비오시스적인 공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너나 나나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선도해서 미중이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보는 정치사회 세력과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그 부분은 그 아까 박 교수 박 원장 얘기를 하면 학자의 몫은 아닌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3대 공직 역량 강화가 모색되어진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의외로 예상치 않게 남북군 또는 더 어렵게 생각되는 한일의 문제는 또는 한미중의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조금 황당한 꿈입니다. 그래서 뭐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그래도 시간 한 뭐 상당히 오래 더 쓴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